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에 의한 교육과정을 봤고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아마 이제 아이즈너부터 조금 힘드실 텐데 아이즈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 받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교육과정 받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는 가능하면 판서, 제가 여기다 요약해서 쓰는 판서 내용들을 조금 잘 써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제 끝날 때도 쭉 보게 해드리겠지만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필기에 그렇게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늘 있잖아요. 근데 필기를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이제 목표 모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 그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에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킬백 모형이에요. 그렇죠? 3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스킬백. 자, 스킬백이고 요새 이제 사람 이름 많이 얘기하니까 다 쓰는 거예요.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고 SBCD. 그죠? SBCD 이렇게도 합니다. 스쿨 베이스드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니까. 교육과정 모형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까요? 제가 이제 개발.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킬백의 SBCD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 중심으로, 개별 학교 중심으로. 자,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존의 교육과정은 주로 중앙에서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의 어떤 공통되는 표준이거든요. 그게 공교육이에요.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에서 나중에 이제 공교육도 또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들은 지금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되실 거잖아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교육 제도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준을 정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단위에서 정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정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개별 상황, 학교의 개별 상황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학생 개인의 상황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소외되는 거예요. 학교가 소외되고 학생이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중심, 여기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상황 분석, 이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를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서 추가해 넣은 것이 스킬백의 SBCD입니다. 자,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SBCD를 보시면 여기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상황 분석을 추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 학생의 상황, 그죠? 교사의 상황,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스킬백의 SBCD의 단계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황 분석, 그죠? 상황 분석에 따른 다음 거는 비슷해요. 목표를 설정해요. 그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는 판단과 실행, 이제 판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평가한 다음에 재구성해서 다시 첫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교육평가, 요 스킬백의 모형 같은 경우에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고 기존의 어떤 그 중앙에서 정해주면 순서적으로 정해줘서 딱 내려보내면 실천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상호작용적입니다.
자, 교육과정이 상호작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옛날에는 교육과정에서 상호작용 안 했어요. 학생은 별로 이제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그죠?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였고 그랬는데 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역동적이에요.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3단계 갔다가 다시 2단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상호작용적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좀 더 중앙의 어떤 위치와 또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킬백 모형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슈압. 슈압도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슈압. 그렇죠? 자, 슈압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실제적. 자,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인데, 여기 안 쓸게요.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인데, 슈압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아까 봤던, 그쵸? 자연주의적 모형에서 봤던 숙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모형에만 숙의가 나온 게 아니라 슈압도 숙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말은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 그죠? 35페이지에 보면 누구누구 있으니까 교사, 학습자, 교과, 환경 요 네 가지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놓여있는 실제 상황 이것들 간의 역동적인 끊임없는 작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그해야 된다. 충분히 고려하고 반성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슈압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수그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상황 플러스 그죠? 네 가지 요소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는 뭡니까? 교사, 학생, 그다음에 교과, 그죠? 또 한 가지는 환경, 교과, 환경, 그죠? 자, 이것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실제 적용 상황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압의 수그익의 개념을 쓰라 그러면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 사 요소를 충분히 분석을 했어도 실제에 있어서는 다르게 굴러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이죠. 교사, 학생, 교과, 환경. 환경이라 하면 학교가 놓여있는 환경, 학생의 환경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고 요 네 가지 요소가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수구이예요. 수구이의 과정이에요. 아까 수구이 자연주의적 교육과정에서 얘기했던 수구이 단계는 조금 다르죠, 이거랑. 그렇죠? 그래서 구별해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혼돈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실제적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슈압의 교육과정 모형에서는 실제적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수구이가 중요했다는 거죠. 수구이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구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네 가지 요소들 교사, 학습자, 환경, 교과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실제에서 그죠? 구체적인 상황이죠. 실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그죠? 요것이 수구이의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의 네 가지 요소들 교사, 학생, 교과, 환경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실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슈압이 얘기하는 수구의 내용입니다. 자, 3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슈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 그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35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의 이론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 자체의 이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매일매일 학교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교육과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그죠? 이론 말고 실제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긴스와 맥타이 그 위에 보시면 구체적 일상적 교육과정 문제에 관심, 여기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킬백 있었고, 슈압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위긴스와 맥타이입니다. 세 번째. 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위긴스, 맥타이의, 그죠?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역방향 설계죠. 백워드라고도 하고, 역방향이라고도 하죠. 백워드 설계, 역방향 설계 모형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35페이지에 보시면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 기출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맥타이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맥타이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요즘의 어떤 평가 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제목 밑에 보시면 원래 이제 타일러가 한 얘기들, 타일러식의 교육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해서 나중에 평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구성해서 수업을 하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용 뭐 요 뒤에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맥타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바뀐 거예요. 그죠? 이래서 역방향입니다. 그죠? 원래 이제 기존의 목표 내용 평가 이런 식으로 가던 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다.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과정 설계 추세는 이런 전통적인 관례와는 달리 백워드가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역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1단계, 3단계, 2단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여기 우리 그림 35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어요. 1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단원 목표 확인하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표 설정이에요. 자, 1단계에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워드 같은 경우에 일단 목표 설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목표를 나중에 정할 수는 없죠. 그죠? 자,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2단계 보시면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평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죠? 얻을 수 있는 증거, 이게 이제 지필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죠. 얻는 거죠. 그런 증거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평가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평가 계획. 그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평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뭘 하는 겁니까? 수업 활동 계획.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업하고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백워드 설계는 수행평가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수행평가 계획하실 때 일단 수업 목표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요거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지? 그죠? 어떤 평가 계획을 할 때 어떤 평가 자료를 모으지? 평가 근거 데이터를 모으지? 이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영작을 해오게 많이 하잖아요. 진짜 외국인들이 많으면은 외국인하고 막 얘기하게 해갖고 선생님이 그거 뭐 사진 찍어서 점수도 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다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제일 편한 방법이 영작 해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부분을 근거 자료를 만들까. 보통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와라.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거다 이러면은 소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치 체제, 교육 체제, 도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도시 해서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평가 계획을 세우고 이 평가 근거 자료를 얻어낼 수 있게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업 동안에 평가가 이루어져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계획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 자체가 또 평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수행 평가를 염두에 두시면은 백워드 설계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백워드 설계가 왜 수업에 나오겠습니까? 수행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자, 3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줄표에 타일러의 사실은 이제 타일러를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이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는 달라요. 타일러의 부활이다. 타일러의 재조명입니다. 그동안 오해받고 있던 타일러를 그동안 이제 타일러가 너무 오해받고 있다는 거죠. 타일러가 가시적인 목표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목표의 중요성을 설명한 거였어요. 목표의 중요성. 목표가 중요하니까 평가랑 직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가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목표를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목표를 잊어버리는데 이거 어때요? 목표랑 평가를 이렇게 딱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늘 평가하고 목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 타일러는 이 목표, 내용, 평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타일러를 오해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 목표 지향적인 공부는 좋다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공부는 좋은데 평가랑 좀 더 직결시켜서 수업이 좀 더 질 높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타일러는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타일러의 재평가입니다. 그죠?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의 부활, 타일러의 재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타일러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즈너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타일러를 비판했잖아요. 여태까지 전부 타일러 다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 위긴스와 맥타이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의 그런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목표와 평가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백워드 평가에서 타일러의 본래의 의도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백워드 설계의 단계,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3단계를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목표 설정인데 다른 말로 하면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가 계획을 하는 거죠.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하는데 외국인이 많으면 대화해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증거를 그러면 영작을 통해서 수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학습 경험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작을 할 수 있게 그 중간에 뭐 2형식, 3형식 그 문형도 가르치고 학생들이 이제 제출한 주제에 따라서 선생님이 뭔가 영어로 좀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해봐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 36페이지로 넘어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좀 자세히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1단계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예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자,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 일단 이제 1단계의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1단계가 사실은 이제 목표 설정이잖아요. 목표 설정인데 목표 설정을 다른 말로 하면 바라는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 이 목표는 이 사람들의 용어에 의하면 영속적 목표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건데 영속적 목표는 가시적 목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와도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단계의 목표 설정을 할 때 영속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영속적인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영속적인 이해. 영속적인 목표, 또 목표를 중복되니까 영속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결과의 내용은 영속적인 이해. 줄을 좀 그어 놓을까요? 자, 이거는 큰 개념, 중요한 이해, 지식의 구조를 이해시키는 거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단원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평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 계획. 2단계는 평가 계획이에요.
평가 계획인데 이 평가 계획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증거 수집을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평가 계획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평가, 프로젝트 평가, 지필 검사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수업 내용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평가부터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온 김에 이 용어들을 조금 한 번씩 짚고 지나갑시다. 프로젝트 수업, 프로젝트 학습법 중요해요. 그렇죠? 프로젝트 학습법은 뭐 구한법 이거하고도 비슷한 거긴 한데 쉽게 말하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해결할 미션. 요즘 뭐 텔레비전 프로에서도 연예인들한테 미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 미션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에 온갖 지식들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수행평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학습법은 우리가 따로 다음 달에, 그죠? 다음 3, 4월 이제 심화반에서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에서 포트폴리오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예요? 파일업 하는 거죠. 자료들을 쭉 모으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교육평가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산 분석에도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쓰고 온갖 영역에서 포트폴리오를 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서류철 쭉 모아놓는 거예요. 파일업해서 모아놓으면은 학생의 발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검사는 뭐 아시는 거예요. 필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평가. 이 경우에도 수행평가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기평가는 주로 이제 자기 보고서, 자기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동료 평가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자기를 반성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자기평가. 그 다음에 퀴즈와 테스트,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의 대화, 그 다음에 면접법,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죠. 면접법이라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를 계획 세우는 것이 2단계의 평가 계획이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평가 계획을 세우고 나면 3단계에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수업 활동 계획을 하는 거죠. 3단계에서 수업 활동 계획을 하지만 이 수업 활동은 평가이기도 한 거죠. 수업 활동은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아니고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가 자료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근거 자료가 훨씬 많이 모아져요. 지필 시험은 그날 딱 시험 봤는데 그날 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죠? 다음날 보건실에 가서 혼자 시험 보면 벌써 문제 다 들었는데 뭐 그죠?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료가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단계는 학습 경험 계획하기예요. 자,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죠.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도안 계획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업 전에 학습 경험하고 이 학생들한테 평가하고 요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업 계획을 수립할까? 수업 전개 계획.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 이퀄 평가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학생들도 낯설고 선생님들도 진행하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차라리 목표 세우고 내용 가르친 다음에 딱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쉬운데 이걸 뒤집어서 목표를 세우고 평가 계획을 세워서 수업하면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이 웨어2의 원리입니다. 웨어2. 이게 이제 교사 연수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수행평가 연수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즘에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 전개 계획을 세울 때 웨어2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웨어2는 이제 머리자를 딴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진짜 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교원 양성 방침에 따라서 우리 임용 시험의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원 양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어요. 지적되고 있고 아마 임용 시험도 이제 앞으로 점차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쉽진 않아요. 이게 워낙 많은 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원 교육 학회 뭐 이런 학회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맨날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들인데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현장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제 시험이 굉장히 한계가 뭐였냐 하면은 실력 따로 선생님이 진짜 학교에 가서 수행하시는 능력 따로 이렇게 이원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갭을 메꿔보기 위해서 교육학 시험이 현장 중심적인 논술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교육학 우리 임용 시험의 목표는 뭐냐 하면 현장에 딱 나가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뭐 인성도 있고 면접에서 뭐 수업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딱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수행평가예요. 평가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교육과정의 방침들 있잖아요. 자유학계제, 뭐 창의적 체험활동, 좀 이제 오픈된 수업.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의 개발자 역할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수행자였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의 개발자,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라든지 구성주의식 수업 방식들 있잖아요. 직전에 시험 문제도 그런 거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구성주의식 수업들은 앵커드가 요번에 나왔지만 앵커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업 방식들이 있어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 그 다음에 이제 위키드 나왔지만 위키드는 그냥 상징적인 거, 위키는 상징적인 것이고 위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 인터넷 그 사이트들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쓸 줄 아는 선생님이 요즘에 진짜 학교에 바로 투입돼서 교직을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거든요. 자, 수행평가에서 쓰실 수 있는 웨얼2의 원리입니다. 웨얼2의 원리. 요 정도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행평가를 하실 때 웨얼,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 공부가 어디로 나가고 있고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도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평가 계획을 세우고 수업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W, 첫 번째 W입니다. 그 다음에 H, Hook and Hold예요.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수업 활동 동안 수업이 좀 길고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고 수행평가를 하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밑줄 그고 가르쳐주고 자는 애 깨우고 질문하고 막 이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수행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죠. H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게끔 훅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고 끌어다녀야 돼요. WH. 그 다음에 E1이에요. E1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반성적 사고입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죠? 리플렉티브 띵킹. 다시 반성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반성적 사고잖아요. 반성적 사고를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반성적 사고가 사실은 발전된 게 탐구학습이거든요. 그죠? 경험 중심의 듀이가 얘기했던 굉장히 대표적인 반성적 사고의 방식이고 반성적 사고를 다듬은 것이 탐구학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성적 사고는 쉽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반성적 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W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게 해주면서 반성적 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evaluate, 이거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자기 평가입니다. 여기서 E는 자기 평가. 사실은 이제 수행 평가의 중요성은 뭐냐면 선생님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고 자기 스스로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평가의 학생 참여 이런 것도 강조합니다. 주로 이제 형성평가 단계에서 참여를 시키고자 하지만 자기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자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테일러, 개인적인 재능, 흥미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재구성해보는 그것이 이제 오거나이즈, 조직화입니다. 자, 그래서 WHERETO 이렇게 웨어2 이 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요즘 너무 이제 그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현장 중심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방법 이런 게 나오면 웨어2 이걸 떠올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웨어2라는 그런 용어가 공공연하게 다 이렇게 유행되고 있어요. 웨어2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위긴스와 맥타이어의 백워드 설계, 그죠? 이게 2단계와 3단계가 바뀐 이런 수업의 경우는 대체로 수행평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수업 계획을 짤 때 이 웨어2의 원리를 생각해서 수업 계획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4줄 써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방향 교육과정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심의 교육평가라는 거죠. 증거 중심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증거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증거 중심의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수업의 초점이 더 명확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역방향 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증거 중심의 평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수업의 포커스가 확실해진다. 수업의 초점이 명확해진다. 이게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 지금 쭉 보셨는데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닐 수가 있어요. 위긴스와 맥타이도. 그렇죠? 역방향 설계인데 자,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는 다시 좀 보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게 어디가 거꾸로 뒤집어졌냐? 2단계와 3단계가 뒤집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목표 설정, 그렇죠? 목표를 설정할 때 영속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평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평가 계획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세워보셔야 되겠죠. 평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용 가능한 한 증거들, 학생들이 수용 가능한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한 다음에 실제로 이 계획에 따라서 수업 활동을 계획하시는데 이 수업 활동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where to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 백워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업의 초점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봤냐 하면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 봤습니다. 먼저 스킬백의 학교 중심 개발 모형이 있었어요.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상황 분석을 중시한 거예요. 상황 분석 단계를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의 중요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았고 두 번째는 슈왑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인데 슈왑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 안에는 수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자연주의적인 모형의 수그이 모형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수기는 실제 상황 속에서 교육과정의 4요소들, 교사, 학습자, 교과, 환경 이 4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4가지 요소, 그 다음에 실제 요거를 연결시켜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긴스와 맥타이의 역방향 설계 모형입니다. 역방향 설계는 1, 2, 3단계 중에서 그죠? 2단계와 3단계가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진 그런 모형을 얘기하고 있고 위긴스와 맥타이의 모형은 그 타일러의 부활이다.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증거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수업의 초점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챕터로 넘어가서 교육과정의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아까 이제 간략하게는 다 살펴봤던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자, 처음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인데 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의 유형. 자, 이런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 교육과정의 모형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첫 번째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어요. 중세시대 이런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교육과정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우리 37페이지에 보시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그런 이론적인 기반은 능력심리학. 그죠? 능력심리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능력심리학.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정신도야 이론. 자, 교육학에 출발해서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능력심리학하고 정신도야 이론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근을 개발해야 된다. 심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근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근이 무슨 뜻이냐? 마음의 근육이라는 얘기예요. 자,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개발해요? 공부하면서 지적인 자극을 계속 주면 그 분야가 개발된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둬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팔 근육이 단련이 되잖아요.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놓고 이제 팔 근육이 단련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신체의 부위별로 운동을 다 따로 해요. 뭐 다리 운동, 팔 운동, 심지어는 등 근육 운동, 뭐 복근을 이렇게 식스팩 이런 거 그렇죠? 만들기 위한 복근 운동 이런 거 하는데 복근 운동을 했는데 등 근육이 좋아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능력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런 뇌 그림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뇌 그림을 심리학책 어떤 책 보면 이렇게 사람 뇌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는 뭐 어떤 능력,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는 어떤 능력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능력 심리학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머릿속에 능력의 방이 있다는 거죠. 능력 심리학.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심근을 개발하는 정신 도야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어 능력, 수학 능력, 영어 능력, 음악 능력, 체육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팔 근육 개발하고 다리가 이제 좋아지길 바라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열심히 했으면 영어는 잘하는데 얘는 수학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은 잘하는데 얘는 또 음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단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들을 다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중심 교육학에서는 각각의 영역들을 독립적으로 다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어요. 교과 중심 교육학이. 그래서 이게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기원을 보시면 7자유학예과입니다. 이 7자유학예과의 내용을 통해서 사막사과 7가지 과목, 굉장히 과목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7자유학예과, 사막사과, 문법, 논리학, 수사학, 대수, 기하, 천문, 음악 이런 7가지 과목이거든요. 자, 이런 과목 주로 이제 중등교육의 내용이죠. 그렇죠? 이런 교육의 내용을 계속 공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복 학습, 연습,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과 중심 교육학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학 딴 건 다 쉬워요. 딴 건 다 쉬운데 워낙 교육학 이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심리학, 정신 도야 이론, 그다음에 7자유학예과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제 7자유학예과는 중등교육의 전형이에요. 이게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초등교육은 3알스, 문해교육, 3알스, 그렇죠? 3알스는 읽기, 쓰기, 세마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3알스, 읽기, 쓰기, 세마기는 초등교육, 문해교육의 내용입니다. 문해는 반대말이 문맹이죠. 그래서 초등교육의 목표는 문해교육이에요. 3알스, 읽기, 쓰기, 세마기. 그 다음에 중등교육부터는 이제 자유교양교육의 전통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이 자유교양교육은 7자유학예과에서 오는 겁니다. 자유, 이상하죠. 교육의 그 본질적인 목표가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세븐 리버럴 아트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들을 아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고 연습하면 인간이 능력이 막 개발돼. 머리가 막 여기도 개발되고 저기도 개발되고 다 개발돼서 엄청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교과 중심 교육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학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주입식 교육이라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특징. 자,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돼서 이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전달이 주된 교육의 내용이 됩니다. 문화유산의 전달입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대문을 전수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동안에 쭉 연구했던 이론의 내용. 그죠?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놓은 많은 문화적인 그런 업적들을 전수하는 거예요. 수학 이론, 과학 이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유산의 전달이 주된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사 중심의 수업이고 설명 위주의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뭐냐 하면 문화유산의 전달을 하기가 제일 좋아요. 혼자 탐구하면 특정한 영역의 내용은 전수가 됐는데 관심이 없는 건 아예 모르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면은 아,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내용이 국어는 이런 게 있고 영어는 이런 게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에요. 평가나 측정도 쉽고
교수 활동을 조정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교육과정 바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규모의 어떤 교육 조직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단편적인 지식에 주입이 되기가 쉽고 창의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학생의 흥미나 능력, 학생의 요구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심을 조장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민주적 태도도 형성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적 태도, 협동정신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분과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광역 교육과정까지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각 과목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과 교육과정은 여기 교과 구분이 엄격하다. 줄을 그어 놔주세요. 얘 위에 보면은 각 교과목의 경계가 서로 침범할 수 있는 교과 이 엄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교과에다가 구분 이 말 써주십시오. 제가 못합니다. 교과 구분이 엄격하다. 자, 교과 구분이 굉장히 엄격한 게 분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세분해서 쫙 쪼개 넣은 거 그게 분과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의 교육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관 교육과정입니다. 상관 교육과정은 약간 뭉쳐놓은 거예요. 각 교과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막 융합돼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물건이 그대로 딱딱딱 있는데 그거를 가방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물건들을 그냥 뭐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보시면은 역사와 지리를 한 개로 묶어놓은 거죠. 사회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딱 열어보면은 보자기를 딱 흘러보면은 딱딱 이렇게 명백한 물체들이 살아있는 거. 요게 이제 상관교육과정입니다. 자, 상관교육과정 줄을 좀 그어보시면 2개 이상의 과목이 연결되어 있지만 관련성은 있지만 아직도 포괄성이나 통합성은 부족한 상태. 자, 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광역교육과정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 형태예요. 이 광역교육과정은 거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가깝습니다. 광역교육과정은. 자, 교과중심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이게 이제 경험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교과목의 분과를 인정하지 않죠. 경험을 중심으로 다 통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주로 통합교육과정입니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그래서 이제 경험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가 광역교육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경험 중심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경험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광역교육과정이고 융합교육과정은 광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교과목의 성질은 유지하지만 약간 재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할 때 기하와 대수를 합해 놓는다거나 수학도 이제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하와 대수만 합해 놓고 뭐 확률 통계는 따로 띄워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교과목을 기하와 대수 이렇게 하고 다음 교과목은 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모아 놓는 거. 그죠?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물학은 잘 모르겠지만 동물학, 생물학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융합교육과정입니다. 교과를 재조직하는 거예요. 공통 요소들을 추출해서 뭔가 새로운 과목을 좀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도 뭔가 과목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뭉치고 떼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한 것이 융합교육과정입니다. 사실은 상관교육과정까지는 전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의 편성의 원리 중에 계열성,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원리.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은 계열성, 통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잖아요. 자, 통합성은 뭡니까? 횡적인 원리예요. 횡적인 원리.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학을 하든 뭐 영어를 하든 과학을 하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답을 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횡적인 통합이 중요한데 횡적인 통합이고 통합성은 횡적인 영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계열성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종적인 거, 순서적인 거,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 이런 건데 이 광역교육과정은 계열성보다는 통합성을 중요시하면서 뭉쳐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계열성보다는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험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떤 경험을 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들을 통합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광역교육과정은 계열성보다는 통합성을 중요한 논리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은 주제법, 문화개관법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지만 교과형, 경험형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험형이에요. 경험형. 주제법 같은 경우에는 경험형. 그래서 생활의 경험을 주제로 해가지고 과목을 구성하는 거예요. 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은 비슷한 거 뭐 직업 체험, 진로 지도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업도 이과 직업도 있고 문과 직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체험이나 진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각 과목들을 지도해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생활의 경험을 주제로 묶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를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문화개관법은 사실은 이제 교과형하고도 비슷해요. 교과형하고도 비슷해서 문화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자체가 다 문화를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학문의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법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막 통합해서 합하는 거라면 사실은 문화개관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문의 특성, 교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전체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액교육과정이라든지 현성교육과정 뭐 이런 교육과정들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광역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막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그렇죠. 생활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묶거나 뭐 방법이 이제 그런 것들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육과정은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형태죠. 그래서 이 이제 교과의 통합 이 이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통합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 기초의 유형은 아까 본 것처럼 분과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렇죠? 분과. 이거는 진짜 과목이 다 쪼개져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다음에 상관 교육과정은 각 과목의 형태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래도 두 과목, 세 과목씩 뭉쳐놓은 거다. 이게 상관교육과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융합교육과정이죠. 융합교육과정은 나름대로 멜팅한 거예요. 나름대로 용광로에서 조금 녹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조금 다르게 묶어놓은 거예요. 융합교육과정. 그다음에 네 번째로 광역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교과형, 경험형으로 묶던가 아니면 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주제법, 문화개관법 이런 형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잘 융합이 된 형태입니다. 교과의 그런 색채가 이렇게 낱낱이 다 살아있는 게 분과라면 점점 갈수록 이게 전부 다 흩어져서 전체적인 통합교육과정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이 뒤로 갈수록 이제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까지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경험 중심이죠. 자, 교과 중심 교육학이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중세부터 막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너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선생님 중심이고. 교과 중심 교육학은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어떤 수도원 교육, 그죠? 수도원 교육 이런 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너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절제, 그렇죠? 박애, 극기, 뭐 훈련,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중심 교육 사상가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험 중심 프래그머티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프래그머티즘이 이제 중요한 교육의 정신이고 듀이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인 그런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배경은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학은 별로 사회적 효율성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한 것 따로 현실 생활 따로 공부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해? 현실에 쓰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자연주의 교육 사상 루소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자연주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루소입니다. 루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듀이 같은 사람이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은 듀이. 그죠? 우리가 이제 교육 철학할 때 또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죠. 듀이는 그래도 이제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듀이는 실험학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험학교 들어보셨나요? 실험학교를 통해서 그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정신을 여기 이 실험학교에서 말 그대로 실험해 봤어요. 듀이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거든요. 시카고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는데 듀이의 교육 실험은 굉장히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너무 진보적이어서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듀이도 시카고 대학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너무 실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반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미쳐서 원래는 듀이가 만든 실험학교가 굉장히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과 중심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애들을 다 경험시키고 아동의 필요 위주로 흥미 위주로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학생 수가 엄청 늘어났었어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듀이의 실험 정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환영받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잘렸죠, 듀이가.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학교가 실험학교고 사실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듀이 얘기할 때 실험학교를 얘기 많이 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철학적 기반 듀이의 철학적 기반은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입니다. 프래그머티즘. 그래서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 중심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적으로는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 교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 중심의 그런 듀이의 사상, 실용주의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변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하느냐? 사회 상황에 따라서, 역사 상황에 따라서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중심회처럼 이런 내용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그죠?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경험해서 지식을 재구성해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나중에 구성주의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페이지에 보시면 자,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교과 중심 같은 경우는 국어 시간에 가르치는 국어, 수학 시간에 가르치는 수학, 요게 이제 교과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 중심에서는 학교 울타리 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다 교과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과 활동 못지않게 과외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과 외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과외 수업 받는다는 게 아니고 교과 외의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생활인의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인의 육성. 여기서 무슨 대단한 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활인. 진짜 얘가 나가서 쓸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지 뭐 나는 수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수학 그렇게 많이 공부해봤자 뭐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합니다. 아동 중심 교육을 강조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가 아동의 흥미와 필요입니다.
요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동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교과의 원리잖아요. 교과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어떤 체계 이런 거에 따라서 교과를 완전히 구분해서 가르치는데 여기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흥미와 필요,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 교육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 능력, 생활인의 육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력. 자,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 뒤가 얘기했던 반성적 사고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장점, 단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고등정신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판단력이나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해본 것들은 다음에 또 해볼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학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책상에서 공부한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미국에 나가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몇 개의 단어나 문장 구사를 못하지만 계속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익혀진 그런 영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 해결력, 고등정신 기능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어서 한마디로 똘똘한 애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생활인 실천인을 육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의 필요와 흥미.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재미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맞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 체계적인 지식과 기능을 등한히 하기가 쉽고 학습 내용의 조직이 논리적 체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비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활 중심 교육과정. 뭐 이건 별로 어렵진 않죠. 생활 중심 교육과정은 뭐냐 하면 생활 자체를 교육과정의 기초로 구성하는 거라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진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해야 돼요. 사회조사, 아동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조사를 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간호사, 의사, 뭐 선생님, 뭐 체육인 뭐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초등교육은 이제 그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도 각각 전공별로 전문가들한테 진짜 필요한 현실에서 필요한 지식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다 조사해서 그걸 가르친 것이 이제 생활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이거 생활중심 교육과정은 사회조사나 아동조사,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본 게 생활중심, 그렇죠? 생활중심 봤어요. 자, 생활중심 교육과정 보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성 교육과정. 현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성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이멀징 커리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현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하고 학생이 생활의 장 속에서 교육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현성교육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9페이지 마지막 줄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생활중심 현성교육과정 이거는 이제 조금 부수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중핵교육과정. 이거는 뭐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는 거죠. 중핵교육과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아예 교육과정에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써놨는데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중핵 형태로 짜야 되기 때문에 중핵교육과정이 뭔지 계속해서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핵교육과정 여기 40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 중핵교육과정의 시초는 버지니아 플랜이에요. 버지니아 플랜. 이게 뭐냐 하면 버지니아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했어요. 미국인들한테 필요한 그런 생활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액교육과정의 의미도 좀 줄을 그어 놓을까요? 중심학습이 있는 교육과정. 중심학습이, 세 번째 줄에 중심학습이 있는 교육과정 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게 이제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학습에서 주변 과정을 통합한 형태, 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제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제 제 설명을 다 듣고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중심이 있는 학습이고, 중심을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합한 형태, 이게 이제 중심이 있는 학습, 중액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중액교육과정인데, 이게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중심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중심을 코어라고 해요. 코어, 중핵, 중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어떤 사회조사, 버지니아 플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중액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듀이 민주주의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민주주의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제도. 그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코어를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경험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그쵸? 그다음에 중학교 가서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학습인데, 그럼 얘가 이렇게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막 확장되면서 나중에, 그죠? 막 전이 막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되고, 적용, 응용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경험을 시킬 때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액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계속 확장해서 학습시킬 수 있겠죠. 민주주의 뭐 주로 회의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급회의 했다. 1학년 학급회의 할 수 있나요? 학급회의 했다 이러면 9학년 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학급회의하고 투표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 활동을 했던 학생의 간부들,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정치권하고 정말 연결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주의, 시장경제제도 이런 것들은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상위의 논리까지 계속 학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어의 리스트들을 쭉 이제 뽑아서 이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경험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교과들은 막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40페이지에 보시면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자, 의의에 보시면은, 자, 지금 뭘 알아놓으셔야 되냐 하면, 이제 답안지 쓰려면 제 설명만 기억이 나고 막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액교육과정이 뭔지는 좀 외워놓으십시오. 중심학습이 있는 교육과정이고, 그쵸? 그 다음에 중심학습의 주변 과정을 통합한 형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간은 빼더라도 중심학습이 있는 교육과정,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심학습의 주변 과정을 통합한 형태. 그죠? 자, 요게 중액교육과정의 정의입니다. 자, 중액교육과정의 의의는 뭐냐 하면은, 단절된 교과형의 그런 공부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과의 구분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를 전부 통합해버립니다. 어떻게?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자, 민주주의를 경험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과들도 있어요. 뭐 투표 뭐 이런 거 하려면 또 산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 과목들을 통합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형을 이제 지양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가 중액을 이루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교육 내용 중심의 통합, 개인의 인격적인 통합, 사회적인 통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결국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중액교육과정을 쓸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경험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액교육과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중액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액교육과정의 정의는 중심학습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중심학습의 주변 과정을 통합한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교과의 선을 없애는 거예요. 줄을 좀 그어 놓으시죠. 교과의 선을 없애고, 교과의 선을 없애고 사회 기능, 사회 문제를 중핵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땡 찍어놓고 6 해놨는데 이거 틀린 거 점 빼시고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거예요. 교과의 선을 없애고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나 사회 문제를 중핵으로 해서 교과 학습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의 흥미나 필요가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생활의 주요한 기능을 학습의 범위, 스코프가 이제 범위잖아요. 범위니까 이게 횡적인 논리예요. 횡적으로 어디까지 학습시킬 것인가 범위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시퀀스, 계열성은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순서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범위는 사회생활이 어디까지 필요하니? 이러면서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부터 가르치고, 그죠? 학생들한테 흥미 있는 것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교사는 학습의 안내자고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익숙한 잘하는 거지만 중액교육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면 못 쓰세요. 문제는. 못 쓰는, 지금 다 배웠는데 못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맥락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액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원리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 유형이에요. 편성 원리고 이거 중액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교과로 구성이 돼요. 그죠?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고 교과목을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액교육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 중심, 통합교육과정 이런 때 교육과정 유형이 뭐가 있냐 이러면 중액교육과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은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도 경험 중심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마저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거냐 하면 뒤에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육과정까지. 기타 교육과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육과정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 시험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구성주의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용을 이따가 리뷰해보고 시험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휴식하시겠습니다.